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화면에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진단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자, 그 첫 번째 그 질문이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얼마나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가 아닐 수 있으면 굳이 이런 시기에 이런 리포트까지 내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리포트 쓰셨나요? 이렇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물가 정점론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7월달 물가가 결국 이제 6월달 물가죠. 6월달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결국 좀 주목하는 건 사실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네.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식료품 가격에 의해서 이번 7월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물가 자체만 사실은 떨어진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제 연준 입장에서 사실 주목을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 자체가 사실은 이제 둔화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금리 인상 스텝이라든지 기조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근원 물가에 있어서는 아직은 사실은 그 뚜렷한 둔화 징후는 사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월과 7월의 근원 물가 자체는 이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효과 자체가 사실은 반영이 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근원 물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사실은 둔화가 되어 줘야 연준도 이제 물가가 사실은 좀 정점에 왔구나 하면서 뭔가 스텝의 둔화라든지 또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를 결국 이제 멈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근원 물가 쪽에서의 압력 자체가 아직은 뚜렷하게 둔화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가 정점론은 말씀은 드리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 쪽에서의 물가가 사실은 아직은 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저희가 좀 추가적인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7월 CPI를 물가 피크아웃으로 완전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확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물가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주거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좀 소외시켜놓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었는데 물가에 이런 주거비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고 실제로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 미국 전체 물가 중에서 이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조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이제 서비스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주거비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주거비 쪽, 그러니까 주택 가격 자체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그것이 임대료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둔화 이러한 흐름을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 그 7월 물가에서도 보게 되면 주거비 쪽 자체의 어떤 상승 기조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 쪽은 계속 이제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주택 가격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면 아직 20%가 넘습니다. 아직 둔화가 안 된 상황들이죠. 근데 이 주택 가격 자체가 결국에서는 임대료 가격,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집주인들이 이제 임대료를 올리게 되는데, 결국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흐름 자체가 계속 상승이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도 조금은 이제 물가의 어떤 둔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를 수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뭐 어저께 두 가지 그러니까 좀 체감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됐는데 하나는 예.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그렇죠. 상당히 안 좋게 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 체감 지표라고 해서 NAHB 지수가 있는데 그 지표 자체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주택 경기 자체의 열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식었다라는 이제 징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주택 가격이란 부분 자체가 이제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좀 엿보였고요. 뭐 그렇게 보면 그것과 시차를 좀 생각해 보면 연말 연초 정도 가서는 이제 임대 가격 쪽에서도 좀 둔화 압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둔화라는 어떠한 또 하나 이제 숙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임대료 자체를 하향 조정시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세 자체가 연말 정도 가서는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엿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렌트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서는 뭐 전세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급 100만 원 받으면 월세로 40만 원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세라는 것은 사실은 주택 소유자들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월세를 올릴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5%인데 내 월세는 이 아파트 밸류의 4%면 누가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에 연관돼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률이 좋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걸 전반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용 지표, 소리 말해서 실업률이 지금 3.5%이고 그게 이제 완벽한 고용에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3.5, 3.6, 3.7, 4%가 되면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 것이고 임금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 수요가 또 억제되는 것이고 수요가 억제되는 것은 또 금리도 피크아웃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또 렌트 가격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후행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 경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거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제 모기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지표가 이제 주택 가격인데 최근에 이제 하나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은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미국의 어떤 상황들 자체가 미국이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워낙 그 된소리를 맞은 이후에 사실은 미국이 주택 공급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누적치 자체가 지금의 영향으로 온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이 렌트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이게 후행 지표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요인 또 이제 팬데믹 이러한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과거와 같은 패턴이 사실은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 뭐 결국에 가서는 이제 따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게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견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 등으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 흐름이 사실은 좀 이제 최근까지 좀 이어왔었는데 앞서 이제 지적을 했듯이 최근에 이제 주택 심리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도 또 임대료 자체도 슬슬 좀 둔화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주택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빠지기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주거 비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크아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제 나온 지표들로 봤을 때는 주택 비용들도 서서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이나 그리고 내년 연초에 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주택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유가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 또한 지금 우리가 물가 피크아웃을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좀 원유 시장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은 최근에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자체도 뭐 타결을 조금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합의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고요. 또 중국 경기가 예상외로 상당히 좀 부진을 하면서 전체적인 원유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감소 요인들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불안감이 조금은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유가 쪽에는 조금 다행스럽게 이제 하향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유가에 대한 불안을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자체는 사실은 유럽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예. 자주 언급이 됐을 텐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 그거를 이제 원유로 좀 환산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좀 100불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럽의 천연가스를 그 원유로 이제 환산했을 경우에는 한 350불 정도가 됩니다. 배럴당. 한 3.5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유럽 쪽의 천연가스 불안 자체가 상당히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뭐 에너지 소비를 15% 감축하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유럽 쪽에서는 지금 겨울철 이제 난방 수요가 늘어날 경우 그 에너지 수요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재고라든지 지금 수입선 대체를 사실은 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되고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각종 원유라든지 이러한 공급 자체를 완전히 중단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유가가 들썩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유가가 상당 부분 이제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요새 자꾸만 드는 게 미국 네. 에너지청에서 이제 내년도 유가 전망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 기본 시나리오 자체는 이제 떨어지는 거로 이제 전망을 합니다. 근데 하한과 상한을 보게 되면 하한은 한 4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단은 한 280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둘 다 극단적이지 극단적인 않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반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지금 유럽 쪽의 에너지 문제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사실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와 관련된 특히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인프레 리스크의 어떤 잠재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은 한 고비가 남았다라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조금은 이 에너지 문제 또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재반등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 하이투자증권의 오늘 그 물가 피크아웃 그다음에 이제 경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우리가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도 상승하고 예, 그렇죠. 임금 상승하면은 물론 렌트비도 물가에 속해 있지만 또 렌트비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페드에서 원하는 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그런 단어를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페드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돼야지 수요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프게 경기 침체를 겪느냐, 좀 덜 아프게 경기 침체를 겪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덜 아프게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의 그 중간 고리로서 임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지금 미국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공급의 부족 문제, 그러니까 뭐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지 또 이민자들이 잘 못 들어오고 있는 또 불법 이민자들도 이제 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 자체의 어떤 공급 부족 때문에 임금 상승이 구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우려는 분명히 잠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보면 과거 경기 침체 때 가장 이제 경기 침체의 골을 깊게 한 것들이 결국 이제 고용 시장이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고용 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
그 수요 자체, 노동 수요 자체가 상당히 탄탄한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말 중에서 보게 되면 고용 있는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자체는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좀 낮게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 부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유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강력한 고용이란 부분 자체가 계속 떠받쳐주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그 골 자체를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물가 상승이라는 이 연결고리 자체를 끊는 데 있어 하나 기여하는 부분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아마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의 상승 심리 자체가 꺾였다라는 부분 자체는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 물가가 이제 앞으로 좀 꺾일 거야라는 어떤 심리가 생긴다면 소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임금 상승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구의 어떤 목소리 자체가 사실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그 물가의 고용이 차지하는 그 악순환 고리 자체가 조금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반면에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그 하방 경직성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좀 강력한 고용 시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있는 경기 침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가 있잖아요. 양대 목표, 고용도 있고 물가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연준이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게 물가라는 건데 고용도 같이 가면서 이걸 둘 다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고용 있는 경기 침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희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그 금리 인상 사이클,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빅스텝 자체를 계속 지속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버틸 수가 없겠죠. 그때 가서는 뭐 결국 제가 고용 있는 경기 침체를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결국은 큰 데미지를 받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고리라든지 또 회복의 시간 자체도 상당히 좀 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도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금리 인상에 사실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고용 자체가 이제 뭐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두 가지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보면서 네. 금리 인상 사이클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연준도 그만큼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고용 호조에 힘입어서 당분간 이 강달러 현상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 환율 자체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달러라는 게 결국 그 다른 통화의 어떤 교환 가치 비율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자체는 결국 이제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를 잘 의미하는 부분인데 지금 달러 강세 기조 과연 이제 앞으로 정고점 우리가 좀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8 정도가 이제 정고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를 뚫을 수 있을까, 다시 뚫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 저는 좀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미 연준의 정책 기조,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저는 9월 정도 가서는 조금 여하튼 뭔가 전환의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뭐 물가 요인인지 경기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달러에 있어서의 강세 압력 자체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사실은 그 제가 교환 가치 비율을 말씀드린 유로 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유럽 쪽은 뭐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 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데 네. 결국 겨울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실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폭우 때문에 어떤 비 난리를 겪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500만 년 만에 가뭄으로 그렇죠. 사실은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뭐 라인강에서의 그 운임 그 배 운송 자체도 이제 차질을 빚기 시작할 정도로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자체는 결국 전력이라든지 원전과 관련돼서 조금 생산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수력 발전도 잘 안 되고 원전도 보면은 이제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 물 부족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러한 그 전력 수요 자체를 상당 부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럽의 어떤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 뉴스를 제가 하나 좀 봤는데 지금 독일의 4인 가구
기구의 가스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 한 1,301원, 우리나라 보면 한 1,170만 원 전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540만 원대로까지 얼마나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가구에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유럽은 지금 뭐 전쟁 문제도 있고 지금 그 뜻하지 않은 이 가뭄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경기의 어떤 불안 요인이 커졌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유로의 약세 요인, 또 물가 자체는 오히려 잘 진정이 될 수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달러 흐름에 있어서 강세 흐름, 내부적인 달러가 갖고 있는 내적인 강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약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것을 좀 뒷받침해 유로 쪽의 강세 흐름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말씀드린 정고점을 뚫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겠지만 달러 자체가 당분간은 좀 강세의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워낙에 셌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로는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참 힘듭니다. 예. 증시에 앞서 분석해 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뭐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껴서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름값에 유가가 40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수요가 파괴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유가는. 어쨌든 뉴욕 증시가 요새 호조고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그동안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냥 넌지시 좀 드는데 자, 올해 들어서 이제 7월달, 8월달이 좋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조금 유럽 쪽에 리스크 자체가 부각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9월 정도가 되겠죠. 까지는 뭐 현재 어떤 상승 랠리 자체는 일단은 좀 이어진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금 리스크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 랠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는 사실은 저 하반기 쪽에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리 인상 사이클, 하나는 이제 중국 경기 경착륙 문제, 하나는 유럽의 에너지 대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 인플레이션과 뭐 아까 뭐 정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돼서는 연말 정도에 막바지 국면에 갈 수 있다라는 분명히 조금 기대감이 커진 것들이 최근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증시 랠리에 또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들이고요. 문제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유럽 쪽 얘기하고 더불어서 중국 경기 자체의 어떤 경착륙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부각이 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경기에 또 뭔가 발목을 잡히는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 자체를 상당히 좀 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만 좀 보게 되면 증시의 어떤 안도 랠리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겠지만 뭐 유럽 문제야 뭐 그 다음에 가서 보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중국이란 부분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조금 또다시 또 장애 요인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중국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을 그렇게 모르는 국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익숙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국에 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큰 겁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본 중국 여태까지 본 거에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표도 좀 부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지표 자체도 상당히 부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지만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린 고정 투자가 있습니다. 고정 투자 증가율이 있었는데 그게 7월 달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쪽에서 이제 고정 투자가 증가를 할 거로 했는데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치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보면은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그러니까 전월비로 기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고정 투자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양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지금 당초 정부는 5.5%를 얘기했지만 지금 한 그래서 3%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 이 3%라는 수준 자체는 200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거를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가장 낮은 수치의 어떤 성장률을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뭐 이러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중진국 감정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인구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중국이 그 쌍순환 정책이라든지 또 지난해 공동부유 정책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은 내수 자체를 상당히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먹혀들지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 과정 속에 저희가 하나가 봐야 되는 게 중국의 실업률인데요. 중국의 도시 실업률 자체가 지금 6.9%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고요. 그러면 지금 고용이 안 된, 전 세계 자체는 고용이 다 지금 좋다고 하는데 중국은 고용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빅테크 규제도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 자체가 지금 최악으로 계속 좀 치닫고 있고요.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건설 노동자가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IT 취업 안 되죠. 또 이제 도시 건설 노동자 취업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수 쪽에 정부가 내수 부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뭐 양안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부각되는 지금 미국과의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 문제 특히 이제 반도체 어떠한 이러한 갈등 자체가 중국의 그 산업 구조의 전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신산업, 그러니까 IT라든지 이러한 신산업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구가 산업으로 전환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부분 자체가 중국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보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내년도 사실은 중국이 중장기 좀 저성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문제 자체는 중국이 그렇게 갔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90년 이후도 처음이고요. 또 이번 8월 달도 아마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사실 주요 산업별 분야에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외교 문제거든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 회복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계속 이게 리스크 자체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가운데 사실은 뭐 서로 이제 끼어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은 그 소위 뭐 등거리 외교를 사실은 좀 잘 해야 되는 입장인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리스크 자체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이제 조금 리스크 요인인데, 근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치포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큰 외교적 마찰 문제를 사실은 촉발할 가능성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자체를 계속해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에서 이러한 어떤 글로벌 공급망 문제,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당장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급망 자체가 미국과 중국으로 이분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도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 경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원님, 그 시진핑 3연임이 언제죠? 10월 중하순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국의 입장이 조금 그 후에 연임 이후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중국이 대만과의 분쟁 이런 것들은 좀 레버리지해서 그걸 좀 이용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구로서 좀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실제 그러면 우리가 뭐 대만 뭐 최악의 경우 이제 대만의 어떤 침공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가능성 자체는 사실은 아직은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만을 포기할 수, 그러니까 대만을 포기하기 없다기보다는 TSMC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사실은 좀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만 문제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이슈라든지 이러한 아젠다 자체를 대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은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입지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대회 때까지는 이 대만 문제 자체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당대회 이후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때 가서는 미국과의 어떤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마 정책을 좀 펴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들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쪽은 우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중국과 유럽은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을 비롯한 하반기 시장 전망과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 뭐 잘 요새 회자되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많이 들리고 예, 있죠? 많이 들어요.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이제 원전을 이제 의미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업종을 뭐 말씀을 드리려고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이것이 결국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느냐라는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각광을 받아왔고요. 그 후에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 얘기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불을 지핀 게 미국의 이제 인프레 감축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인데 결국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산업 구조 자체의 트렌드 자체가 사실 변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또 디지털 경제라든지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뭐 플랫폼 경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산업이라든지 어떤 사회 구조 트렌드 자체를 계속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장 뭐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슨 업종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글로벌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 부분 특히 아까 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결국 이 러시아 쪽에서의 탈에너지 정책 자체를 결국 전쟁 이후에 본격화할 부분들 자체도 결국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가속화 부분을 상당히 좀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이러한 업종들을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해서도 전문가별로 뭐 옳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진단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과 8월 남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